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인지 모르게 어떤 사람이 밉습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밉니다. 또는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 펑펑 울다가 깬 새벽. 분명히 오래전에 용서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왜 아직도 꿈에 나타나는지 우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니다. 1917년 한 학자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완벽히 통제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우리조차 들여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잠겨 있다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3번의 거대한 모욕을 당했다고요.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다윈이 인간도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말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뼈아픈 모욕은 바로 자신이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의 주인조차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으로 우리 삶이 달라졌습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여러분의 하루가 바뀌었습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안다고 해서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발견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담을 받고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고 왜 그랬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발견 이후 인류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심리학자 존 킬스트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보다 히틀러보다 케네디보다 피카소보다 비틀즈보다 프로이트가 현대 문화에 미친 영향이 더 깊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요.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그림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프로이트입니다. 히치콕 영화 속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보셨습니까? 그것도 프로이트입니다. 억압, 방어기제, 콤플렉스. 이 모든 말들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작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왜 그 사람이 그토록 미웠는지, 왜 그 선택을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왜 그 상처가 아직도 아픈지. 프로이트가 인류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지만 그가 열어젖힌 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탐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안쪽 세상,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미지의 대륙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대륙을 처음 발견한 한 탐험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엇을 찾았고 그것이 왜 100년이 지난 오늘 인생의 여명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토록 깊은 울림을 주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1856년 5월 6일 오스트리아 제국의 작은 마을 프라이베르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양모 상인의 아들 지그문트 프로이트.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코프는 프로이트가 태어났을 때 이미 40살이 넘은 나이였고 사업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프로이트가 4살 되던 해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빈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년의 머리였습니다. 프로이트는 8살 때부터 셰익스피어를 원서로 읽었습니다. 김나지움 시절에는 8년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까지 6개 국어를 구사했습니다. 훗날 그가 1930년에 독일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괴테상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학자이기 이전에 타고난 글쟁이였습니다. 1873년 17살의 프로이트는 빈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합니다. 당시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법률가와 의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관심은 처음부터 단순한 의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현실 앞에 접으셔야 했습니까?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원래 순수 연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장어의 생식기관을 연구하고 신경세포의 구조를 밝히는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무엇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1882년 26살의 프로이트는 마르타 베르나이스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녀와 결혼하려면 안정된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눈물을 머금고 연구실을 떠나 빈 종합병원의 수련의가 됩니다. 사랑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약혼 기간 4년 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900통이 넘습니다. 1883년에 쓴 편지에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온갖 악마들이 갇힌 채 소용돌이치는 격렬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 때로는 그 감정들이 당신에게 쏟아질까 두렵기도 하다. 냉철한 과학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1885년 운명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프로이트는 장학금을 받아 파리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신경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를 만나게 됩니다. 샤르코는 히스테리 환자들을 최면으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히스테리란 원인을 알 수 없이 몸이 마비되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했는데 의학계에서는 이를 꾀병이나 여성 특유의 허약함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르코의 치료 현장을 본 프로이트는 충격을 받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환자에게 암시를 주면 마비된 팔이 움직이고 최면이 풀리면 다시 마비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마음이 몸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프로이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 빈으로 돌아온 프로이트는 1886년 마침내 마르타와 결혼하고 신경과 전문의로 개업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음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기는 단순했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당시 의사들은 환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달랐습니다. 환자를 소파에 눕히고 떠오르는 생각을 검열 없이 말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전부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연상입니다. 오늘날 모든 심리 상담의 출발점이 된 기법이 바로 이때 탄생한 것입니다. 환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잊었다고 생각한 어린 시절의 상처, 차마 말하지 못한 욕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죄책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말이라는 통로를 타고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동료였던 요제프 브로이어는 이것을 굴뚝 청소에 비유했습니다. 막혀있던 것이 뚫리니 연기가 빠져나가듯
억눌린 감정이 말로 표출되니 증상이 사라진다고요. 영어로는 토킹 큐어, 말하는 치료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에 맺힌 말을 털어놓고 나서 후련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친구에게, 가족에게, 혹은 낯선 누군가에게 그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이야기를 쏟아낸 뒤에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 그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발견한 치료의 원리입니다. 1895년 프로이트는 브로이어와 함께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서 그들은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히스테리는 꾀병이 아니다.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정신분석학의 공식적인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마음이 몸을 아프게 한다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는 학회에서 조롱당하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896년 프로이트의 아버지 야코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1살의 나이였습니다. 이 죽음은 40살의 프로이트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는 자기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씩 자신의 꿈과 기억과 감정을 파헤치는 고통스러운 작업. 어린 시절 어머니를 향한 감정,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마음, 잊었다고 생각한 두려움과 욕망들. 그는 자기 마음이라는 어두운 동굴 속으로 횃불 하나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9년 11월 역사적인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옵니다. 꿈의 해석. 출판사는 일부러 출간일을 1900년으로 표기했습니다. 새 세기의 시작과 함께 세상에 내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프로이트 자신도 이 책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통찰은 일생에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 이 한 문장이 인류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빙산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다 위로 보이는 부분은 전체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잠겨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 빙산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생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물 아래 잠긴 거대한 덩어리, 바로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했는데 어느새 목소리가 높아져 있는 순간. 그 사람을 잊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나는 밤.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이토록 쉽게 어기는 것일까요? 프로이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숨겨진 내가 진짜 주인이고 의식하는 나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니. 프로이트는 1923년에 출간한 자아와 원초아에서 인간의 마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초아, 독일어로 이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야생마와 같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화나면 때리고 싶고, 좋으면 갖고 싶은 본능 그 자체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하면 온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젖힙니다. 그것이 원초아입니다. 두 번째는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엄격한 재판관입니다. 부모님께 배운 도덕, 사회에서 익힌 규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속삭이는 양심의 소리.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안 돼,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꾸짖는 목소리가 바로 초자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아, 에고입니다. 프로이트는 자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야생마를 탄 기수라고요. 야생마는 제멋대로 달리려 하고 기수는 그 말을 다스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수에게는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초자아입니다. 자아는 원초아의 거센 욕구와 초자아의 준엄한 명령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던 수많은 순간들. 먹고 살기 위해 꿈을 접어야 했던 청년 시절. 자식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해야 했던 부모의 세월.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안의 자아가 균형을 잡으려 고군분투한 흔적입니다.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느끼는 이유는 이 세 주인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이 사나운 말을 길들이며 달려온 노련한 기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무의식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가 찾은 창문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다니는 큰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의식의 검문소가 느슨해지면 무의식 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슬그머니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꿈은 이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꿈의 위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의식의 진짜 소망이 너무 충격적이거나 부끄러운 것이어서 꿈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으십니까? 시험을 앞두고 아무 준비도 못한 꿈.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꿈. 중요한 약속에 늦는 꿈. 이런 꿈들은 단순한 뇌의 장난이 아닙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편지를. 프로이트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실수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다가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온 경험 있으시지요? 중요한 약속을 깜빡 잊어버린 적 있으시지요? 프로이트는 이것을 실수행위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프로이트적 실수라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만나서 불쾌합니다라고 말해버렸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숨겨진 감정이 튀어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모임에 가는 날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 그것은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몸으로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의식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무의식은 온갖 방법으로 진심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억압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무의식 깊숙이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지하실에 가두어 놓듯이요. 부정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라고 말하면서요. 투사는 내 감정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요.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 포도는 셨을 거야라고 말하는 여우처럼요. 여러분,
이 중에 익숙한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프로이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런 발견들은 단순히 학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고,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 콤플렉스를 연구했으며,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 단계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심리학의 언어 대부분이 프로이트라는 한 뿌리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입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프로이트 이전에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 이후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프로이트였습니다. 예술도 바뀌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프로이트의 꿈 이론에 매료되어 녹아내리는 시계와 기이한 풍경을 그렸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캔버스에 담으려 했습니다. 문학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등장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작가들이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스릴러 영화들,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다룬 수많은 작품들이 프로이트의 영향 아래 탄생했습니다. 억압, 콤플렉스, 트라우마, 자아, 방어기제. 이 단어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모든 말들이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사상은 우리가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기후가 되었다고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매 순간 그 안에서 숨쉬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결국은 한 사람의 아버지였고 한 사람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인생이 안겨주는 가장 잔인한 고통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꾸로 된 이별. 내가 먼저 가야 마땅한데 내 피부치가 먼저 눈을 감는 그 참혹함. 이 고통을 겪어본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인간 마음의 비밀을 풀어낸 천재. 하지만 프로이트도 이 고통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1920년 1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둘째 딸 소피가 죽었다는 전보였습니다. 불과 26살. 당시 유럽을 휩쓸던 스페인 독감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소피는 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로이트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전쟁 직후라 기차가 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지 못한 아버지.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운명이 우리 모두를 목록에 올려두었다. 이제 내 차례가 언제일지 궁금할 뿐이다. 담담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 얼마나 깊은 비통함이 서려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운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 하이넬레를 프로이트는 유독 아꼈습니다.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이 꼬마는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녔고 프로이트는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1923년 6월 하이넬레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겨우 4살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최고의 의사들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여위어갔고 결국 그의 여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프로이트에게 일어난 일을 그의 가족과 동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것으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이넬레의 죽음 앞에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이후 편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이넬레의 죽음 이후 삶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손주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고 삶을 즐기지도 못한다. 내 생명에 닥친 위험조차 무덤덤하게 느껴질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프로이트입니다. 무의식의 비밀을 밝혀낸 천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원리를 안다 한들 그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미 1917년에 애도와 우울증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인간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한 글이었습니다. 그는 애도와 우울증을 구분했습니다. 둘 다 상실에 대한 반응이지만 애도는 건강한 과정이고 우울증은 병적인 상태라고요. 애도란 무엇입니까? 떠나간 사람에게 쏟았던 사랑의 에너지를 조금씩 거두어들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온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사람 생각.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찾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애도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을 피하지 않고 충분히 슬퍼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게 상실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소중한 분을 떠나보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혹은 감히 입에 담기도 힘든 이별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남긴 위로는 이것입니다. 슬퍼해도 괜찮다고요. 울어도 괜찮다고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고요. 충분히 슬퍼하고 나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리고 프로이트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이넬레를 잃은 그해 1923년. 프로이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천장에 이상한 혹이 만져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조직 검사 결과는 암이었습니다. 구강암. 67살의 나이에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수술을 권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수술대에 올랐고 입안의 종양을 도려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암은 재발했습니다. 1번, 2번, 3번. 프로이트는 이후 16년 동안 무려 33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33번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수술로 인해 입천장과 턱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보철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것을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보철물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보철물을 끼우고 빼는 것 자체가 매번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어도 환자를 만났습니다. 먹기가 괴로워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몸이 무너져가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1930년 74살의 프로이트는 문명 속의 불만을 출간했습니다.
인간의 공격성과 문명의 관계를 파헤친 역작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쓴 책이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독일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괴테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문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세상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딸 안나가 대신 상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한 저널리스트가 프로이트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70년을 사시면서 인생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프로이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은 나에게 인생을 고요한 겸손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요한 겸손. 참으로 무게 있는 말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나에게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정원의 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결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딸을 잃고 손주를 잃고 암과 싸우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 곁에 있는 사람들, 정원에 핀 꽃 한 송이, 그것이면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 밥상에 함께 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프로이트가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간호를 도맡았고 아버지의 학문을 이어받아 아동 정신분석학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남긴 방어기제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것도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자 제자이자 동료였습니다. 프로이트 인생의 마지막 16년,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함께 걸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프로이트는 안나를 통해 그것을 받았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1933년 독일에서 불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책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베를린 광장에서 거대한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나치 청년들이 책을 던져 넣으며 환호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타오른 책 중에 프로이트의 저서들이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보라. 중세였다면 나를 불태웠을 텐데 지금은 내 책만 태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니 쓴웃음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나치는 사람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처음에는 안전해 보였습니다. 프로이트는 빈에서 계속 환자를 보고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1938년 3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습니다. 안슐루스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는 나치 독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빈 거리에는 나치 깃발이 휘날렸고 유대인 상점은 약탈당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집에도 나치 돌격대가 들이닥쳤습니다. 82살의 노학자는 서재에 앉아 그들을 맞았습니다. 암으로 인해 얼굴 한쪽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지만 그는 의연했습니다. 돌격대원들은 집안을 뒤지고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프로이트의 딸 안나가 게슈타포에 연행되어 하루 종일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날 프로이트가 얼마나 초조하게 딸을 기다렸는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안나는 풀려났지만 더 이상 빈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프로이트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압력을 넣었고
프로이트의 제자이자 나폴레옹의 후손인 마리 보나파르트 공주가 나치의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출국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1938년 6월 프로이트는 마침내 빈을 떠났습니다. 50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의 모든 연구가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과 그가 평생 모은 고대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던 아테나 여신상은 꼭 챙겼습니다. 기차가 빈을 벗어날 때 프로이트는 창밖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 여러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젊어서 일자리를 찾아, 혹은 전쟁을 피해,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정든 곳을 등져야 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심정을 아시는 분이라면 82살 노인이 평생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그 마음을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이트 가족은 파리를 거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시민들이 그를 영웅처럼 환영한 것입니다. 신문마다 그의 도착 소식이 실렸고 수많은 편지와 꽃다발이 쏟아졌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과 과학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도 찾아와 프로이트의 초상화를 스케치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런던 북부 햄스테드에 있는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빈에서 가져온 가구와 책들, 그리고 수천 점의 고대 유물들을 새 집의 서재에 배치했습니다. 빈의 서재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테나 여신상이 놓였고 진료용 소파도 똑같은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소는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나라고요. 내일은 계속된다고요. 82살에 이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변화가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적응한다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인생의 황혼기에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하지만 프로이트는 보여주었습니다. 82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요. 런던에서 프로이트는 마지막 저서를 완성했습니다. 모세와 유일신교라는 책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쓴 책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도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계속해서 환자를 만났습니다. 보철물 때문에 말하기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진료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9년 여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악취가 났고 프로이트가 아끼던 개마저 그 냄새 때문에 주인 곁에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프로이트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다고 합니다. 9월이 되자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책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책과 함께 산 사람에게 그것은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9월 21일 프로이트는 주치의 막스 슈어를 불렀습니다. 슈어 박사는 오래전부터 프로이트를 돌봐온 의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슈어가 프로이트를 도와 편안하게 떠날 수 있게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약속을 기억하시오. 이제는 고통뿐이고 아무 의미가 없소. 슈어는 프로이트의 손을 잡았습니다. 프로이트는 덧붙였습니다. 딸 안나에게 이야기하시오. 안나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아버지 곁을 지킨 딸이었기에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했습니다. 슈어 박사는 9월 21일과 22일에 걸쳐 모르핀을 투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939년 9월 23일
새벽 3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83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한 것입니다. 품위를 지키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이트는 일찍이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요. 삶의 목표는 죽음이며 모든 생명은 결국 그곳으로 향한다고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기 인생의 기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1856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939년 런던에서 눈을 감기까지 83년의 세월 동안 프로이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900통의 연애 편지를 쓴 뜨거운 청년. 의학계의 조롱을 견디며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친 집념의 학자. 딸과 손주를 먼저 떠나보내고 소리내어 울었던 한 사람의 아버지. 16년간 33번의 수술을 견디면서도 펜을 놓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그리고 82살의 낯선 땅에서 새 출발을 감행한 노인. 이 모든 모습이 한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의식 이론도, 꿈의 해석도,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도 물론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프로이트 이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마음이란 그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철학자나 성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탐구할 수 있다고요. 아니, 탐구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식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따위의 한가한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있고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프로이트가 평생을 바쳐 탐구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이. 왜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이 그토록 미웠을까? 왜 그 상처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까?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을까?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프로이트는 70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자신에게 인생을 고요한 겸손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쳐 주었다고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 정원의 꽃들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 소소한 일상, 오늘 하루의 햇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바로 그 탐험을 시작할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열어보지 않은 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자물쇠를 채우고 잊어버린 기억들, 차마 꺼내보지 못한 감정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것을 꺼내보시라고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당신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모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키를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을 잃고도 손주를 잃고도 암과 싸우면서도 조국을 떠나야 했어도 그는 끝까지 자기 인생의 기수였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며 끝까지 달려간 노련한 기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 그 모든 풍파를 견뎌내신 것. 그것은 여러분 안의 자아가 쉬지 않고 균형을 잡아온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기수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멈추어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였나? 나는 무엇을 원했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 대답 속에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떠오른 기억이 있으신가요?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살아오시면서 깨달은 것들, 마음속에 간직한 신념, 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